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구성훈이고요. 오늘 어저께 봤죠. 6평 분석을 좀 해볼 텐데, 뭐 대충 등급 컷 같은 걸 좀 보셔서 알겠지만 등급 컷이 보통 이제 저도 문제를 풀어보겠죠. 바로 이제 한 11시 뭐 이 정도 10시 반 좀 넘거나 11시쯤 되면 이제 시험지가 공개되죠. 공개되면 이제 기다렸다가 바로 한번 풀어보거든요. 바로 풀어보는데, 보통 이렇게 풀어보면 거나 아니면 다 풀거나 아니면 풀면서, 등급 컷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 정도면 1컷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뭐 이런 게 그려지거든요. 그려지는데, 제가 어저께 풀 때는 딱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그 등급 컷을 머릿속에 그릴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겠죠, 항상.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봤던 학생들의 기본적 수준, 그리고 그간의 기출문제의 레벨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나왔던 등급 컷, 요런 거를 가지고 이제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제가 처음에 풀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언매 기준이면 1컷이 88 정도 나오겠다. 89, 88. 그 다음에 화작 기준이면 91 정도 나오겠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풀고 이제 저녁 때 해놓고 등급컷이 이제 쭉쭉 발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표되는 걸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이제 저녁 수업이 있어서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대충 보니까 등급컷이 이렇게 나온 거야. 봤더니 뭐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죠. 언매 기준이면 1컷이 82, 뭐 입시의 어떤 학원마다 좀 다르지만 82에서 85. 그 다음에 2등급이면 뭐 75, 77 이 정도.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1컷이 85에서 88 사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게는 6점, 많게는 6점, 적게는 4점 정도, 7점, 적게는 4점 정도, 이 정도가 더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해드리고, 이제 거의 제가 등급 컷을 맞추거든요. 풀어보면 맞추는데 왜 이게 달라졌을까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겠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사실 문제 해설도 할 겁니다. 중간중간 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평가원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갈고 왜 이런 걸 묻고 답은 왜 이렇게 나오게 하느냐. 그래야지 중요한 건 6평의 결과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가 뭘 할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전제를 하나 깔고 가볼게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분석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대전제를 하나 깔고 가보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건데요. 그죠? 독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독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독력과 해력으로 나누죠. 독은 읽는 겁니다. 그죠? 읽을 수 있는 능력. 그지? 그 다음에 해력은 말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지? 이렇게 딱 나눠 놓으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해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력 테스트라며.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중요한데 수능 레벨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저는 수능 레벨이면 초, 중, 등 교육과정이거든요. 고등학생이라고 고등교육과정이 아니죠. 국가교육과정 안에서는 중등교육과정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묶어서 중등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 뽑을 때 중등교원 임용시험이라고 하죠. 고등교원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이고 대학에 가면 이제 고등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초, 중등 교육과정까지는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선생님, 한글만 떼면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독력은 말 그대로 문자를 독해하는 것과 문자를 아느냐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읽은 걸 왜곡하지 않느냐입니다.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거 모르고 국어 공부하시면 아무래도 성적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아무래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말은 단기간에는 성적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고3이나 재수하면서, 연수하면서. 근데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초, 중학교부터 포커스를 두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돼요. 그건 이게 잘 준비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 시험 지문 읽는데 읽으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딱 선택지를 딱 보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크게. 밑줄 그은 게 뭔지는 봐야 되니까 밑줄 그은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정도 확인. 나머지는 일일이 세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수준. 그게 이해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있는데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주 제가 항상 그 수업시간에 가끔 말하는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 있죠. 공부는 안 했지만 재능은 있는데 공부 좀만 하면 쓱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야 바로 이 단계가 자연스럽게 일로 가요. 근데 대부분은 이 단계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쳐다봐. 이런 말인가. 100번 읽으면 되죠. 공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르는 것도 100번 읽으면 알게 된다. 근데 언제 100번이 무슨 국어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수능 딴 거나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고3 연수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수능 국어 공부를 각 잡고 하죠, 이제. 고1, 1, 2때는 거의 수능 공부에 대한 그냥 맛을 살짝 보는 수준이지 그걸 각 잡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단기간이야. 해봤자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고3이면 중간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 다 빠져. 그럼 언제 수능 공부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올릴 수는 있다는 거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기다가. 동력 중에 왜곡하지 않고 읽는 능력. 그죠? 제가 수업시간에 가끔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제발 네 맘대로 좀 생각하지 마. 왜곡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왜곡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조건 팩트로 존재하는 것만 확인한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마라. 우리가 그죠? 객관적 독해라고 하죠. 그죠? 객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안 집어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내 생각을 안 집어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첫 번째,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아, 이렇게 말하면 막 욕합니다. 야, 이해를 해야지. 이해력이 중요한데. 왜 이해하지 말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일단.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써요.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 내가 뭐 경험했던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쵸? 근데 수능 국어 시험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다음 글 안에 있는 것만 보라고. 그러면 글 자체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야지, 읽으면서 내가 이런 말이 아닐까? 이거 안 돼요. 이거를 없애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서 점수 자체를 상승시키고 싶다면. 길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이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치? 자기만의 이해력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다 개성을 가진 하나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 나만의 어떤 이해력 이런 게 중요합니다만 이건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 맞춰진 시험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맞춰진 시험이 아니라 그냥 전체 한 번에 딱 대고 똑같은 걸 딱 주고 야, 너 이거 찾아낼 수 있니? 이런 걸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만의 방법, 나만의 개성, 나만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없어야 돼요. 이게 그래 듣고 보니까 되게 너무 잔인하고 살벌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정립되려면 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쵸?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려면 모방은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자꾸 여기를 갖는 거예요. 이해해봐요. 그럼 이해해야지.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지. 형님 많이 읽어봐. 그치. 많이 읽고, 지금 많이 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많이 해. 이러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얼마나 많이? 그래서 맨날 와서 묻잖아. 하루에 몇 질문 하면 돼요? 맨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패러다임을 다 구워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을 한단 말이죠. 이 수능에서 그럼 요구하는 건 뭐냐, 이걸 가지고 수능으로 왔다.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딱 이 정도입니다. 너 내가 지문에서 준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 엄청 여러 가지 독해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교육 과정이 있고 수능에서 출제한다는 4가지의 독해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적 독해,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 이 4가지를 물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뭐 이야기했죠? 그죠? 독해라는 말 썼으니까 그냥 퉁쳐서 쓰겠습니다. 사실적 독해라는 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 팩트를 팩트로 볼 수 있어요. 왜곡하지 않아야.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추론하고 비판하고 창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추론 문제 어렵다고 하고 비판 문제 어렵다고 하는데 뭐 창의적 독해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 2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걸 하면 여기를 바탕으로 추론도 있고 비판도 있고 창의도 있는 건데 자꾸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걸 자꾸 신경 쓴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부터도 아니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그대로 읽자. 있는 그대로 읽자.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있는 그대로 읽으려면 세부적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요거는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가려고 하시면 그거 하는 동안 왜곡이 발생해요. 그래서 큰 덩어리들만 보고 나머지는 문제 풀 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확인하라고 그래요. 선택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에 어느 부분에 있었다? 가서 확인하고 내가 눈으로 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눈을 믿으셔야 돼요. 눈을 믿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수많은 수험생이 50만 명 정도 되는 수험생이 생각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는 건 다 똑같거든. 근데 똑같은 걸 봤는데 생각이 달라져. 그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뇌를 믿어야겠습니까? 똑같이 보는 눈을 믿어야겠습니까? 눈을 믿어야죠. 왜? 객관식 시험이니까 답이 정해져 있거든. 여러분 보고 답 만들려는 게 아니죠.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걸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꾸 여기 이거 추론 문제 어렵다니까 그냥 선생님 전 추론 능력이 떨어져요. 추론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이 나쁜 거예요. 왜곡하지 않는 자기 생각이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되면 각 영역별로 봐야 될 팩트들, 그죠? 영역별 팩트들이 존재하겠죠. 뭐 문학, 독서, 크게 보면 문학, 독서. 오늘은 제가 이 화작이나 언매 같은 경우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냥 끝에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공통 과목과 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어떻게 학습하면 된다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마 자료도 독서 문학만 돼 있을 겁니다. 급하게 어제 제가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낮에 만들어서 뭐 인쇄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그거는 언매하고 화작은 간단하게 언급할게요. 자, 영역별의 그죠? 초점, 각 영역별로 되게 중요한 팩트들이 존재하겠죠. 뭐를 찾아야 된다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면 시에서 뭐 찾아라. 내가 뭘 봐야 된다. 소설이면 소설에서 뭘 봐야 된다. 비문학에서는 뭘 봐야 된다. 그치? 그래서 그 팩트들을 찾고 영역별 팩트들이 있겠지. 거기에 좀 영어 써서 그렇습니다만 스테이 포커스 하는 게 필요하죠. 딱
꽂혀 있어야 돼. 그거하고 기타 등등은 쓱 흘려셔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정보량이 많을수록 왜곡이 심해요. 그러면 지문이 정보를 많이 주잖아. 그럼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할 팩트만 딱 골라내야 돼.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나머지는 걔에 대해서 막 집어넣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요. 평가원이. 일부러. 그러니까 잠깐만 딴 이야기를 하자면 평가원은 속도와 정확도 두 개를 측정하고 싶어 하는데 정확도를 측정한 레벨을 무한정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교육 과정에서 레벨이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니까 난이도를 주고 싶으면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속도, 즉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건 제한이 없어요. 다양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뭐 되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문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애들이 사실 별거 아닌데 지문에 낚여가지고 한참 뭔 소리가 하다가 시간 보내게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답을 뒤쪽에 배치해. 그래서 1번부터 읽어보니까 그 시간 걸리게 만드는 법. 아니면 선택지를 길게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쉽고 어렵고의 문항의 조절을 좀 방향을 바꾸는 것. 순서를 바꾸는 것. 되게 많아. 시간 걸리게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뭐야? 정확도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계속 걸리게 만들어. 그래서 맨날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시간 모자라요. 그럼 시간이 왜 모자라겠습니까? 이거 안 돼가지고. 그죠? 이것저것 다 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최근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제 생각보다 등급 컷이 낮게 나왔을까요? 그죠? 제가 어제 저녁 수업 끝나고 이제 시험 봤던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 이거 점수가 선생님 생각 점수가 어떠니? 등급 자체는 괜찮아. 왜 다 떨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전에 상담을 하면서, 그죠? 수강생 상담하면서, 네가 이때까지 공부를 이렇게 해왔고, 네가 해왔던 데이터가 이 정도니까, 그럼 너는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 점수 때, 혹은 그 등급 100분이면, 이 정도 100분이면, 일단 6편까지는 나랑 같이 공부해서 성공한 거야. 괜찮아. 이 정도만 해. 라고 다 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또 이제 6편 끝났으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상담하면서 그래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걸 하자. 뭐 이렇게 정해줬거든. 정해줬는데 이제 쓱 물어봤지. 그래서 점수 어떠니? 몇 점이래?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나왔네?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나왔네? 예, 근데 선생님 저는 풀면서 되게 잘 봤을 줄 알았어요. 이런 거야. 잘 봤을 줄 알았대. 응?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딱 결론을 내자는 이거죠. 어저께 본 시험 봤더니 이 정도 난이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쉬워요. 의견이 갈리거든요. 지금 아니다 작년 수능 수준이다 작년 수능보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 수준이라는 사람들은 등급 컷을 봐라. 응? 작년 수능에서는 뭐 1까지 86 이 정도 나와서 비슷하지 않냐? 지금 더 떨어졌잖아. 6평이니까 아직 공부를 덜 했으니까. 근데 아닌 사람은 문제 자체를 보면 저는 작년 수능보다 쉽다고 보거든요. 문제 자체만 보면 작년 수능보다 어렵지 않아요.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작년 6평 비슷하거나 작년 6평보다도 오히려 약간 더 쉬운, 약간 아주 미세하게 쉬운 그 정도라고 보는데 왜 그럼 이렇게 많이 들렸을까? 작년 수능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지문들은 첫 번째 문학에서는 문제는 엄청 쉬워요. 근데 지문이 읽기 귀찮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문학 지문 뭐였죠? 소현성록. 이따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짜증나. 누가 누구지 모르겠어, 있다가. 그러니까 시간 걸려. 길어요, 지문도. 그 다음에 작년 6평에 나왔던 고전시가 2개, 수필 하나 줘. 길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소설, 방산복, 미스터방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비연계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뒤에 현대시, 마지막에 현대시, 앞에 향하, 수특, 연계, 밑에 기영도의 전문가 처음에 읽을 때 뭔 소리야 이거. 뭐 유리가 못했다고. 그죠? 근데 문제는 답이 되게 단순하게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문학은 보통 전략 과목이잖아. 전략 영역이잖아. 먼저 풀잖아. 여기서 시간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다음 독서 넘어가면 세 지문이 난이도가 막 하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한데 뭔 소리인지 알아먹을 수 있게 써놨어. 당최 이게 뭔 소리야가 아니라 대충 이런 말이구나. 여기가 함정이에요. 이런 말이구나 하는 순간 문제를 풀면서 선택지를 딱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생각합니다. 제가 자기가 봤던 걸 기억 떠올려요. 지문에서 봤던 이런 말이었지. 이게 맞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답은 안 나와. 그 지문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 답 골라요. 그럼 틀려요. 뭐 해야 된다? 아예 어려워버리면, 아예 지문이 어려워버리잖아. 뭔 소리야? 그럼 어려워. 그럼 어디 어떻게 하냐면, 선택지 보면서 다시 돌아가. 뭐였더라? 확인해. 근데, 아예 쉬우냐 그냥 풀겠지. 작년 9월처럼. 근데, 애매하잖아? 그러면, 이거 뭔지 읽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풀어야 되니까. 거기 부들려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은 이게 맞다라고 체크하지만, 실제로는 틀리거나 맞다 하더라도 시간이 이미 가버린 상태죠. 이러면 등급컷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난이도에 비해서 더 낮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냔 말이야.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냔 말이야. 어떻게 봐야 되죠? 나의 눈을 믿어야죠. 이게 뭔 말이야가 아니라, 자, 이거지. 선택지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 읽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이거 지문이 어디 있지? 지문 어디에 있었지? 의문이 이렇게, 내 회로가, 사고의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 이 내용이 지문에 어디 있었더라? 혹은 보기에 어디 있었더라? 선택지를 보면서. 그치? 무슨 내용, 뭐였더라 하면 머리로 생각하겠지만, 어디 있었더라 하면 눈으로 찾아갑니다. 이 패러다임, 이 마인드의 전환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겁니다.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내 눈으로 확인한다. 사실적으로 팩트를 스테이 포커스한다.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글을 봤을 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숙련돼서 만드는 거예요. 재능을 빼고 재능 영역을 제외하고 보통 평균적인 수험생, 평균적인 학습자라고 봤을 때는 12년 동안 조금씩 교육과정, 우리 교육과정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국어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관성 있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7차 교육과정 개정안까지 왔습니다만, 이게 요대로 잘하면 진짜 이 영역이 돼요. 해력에서 해결이 돼요, 이게. 이거 다 돼요. 되게 만들어놨어요. 교과서도 진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지만.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왜? 초등학교 때부터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몰려왔는데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고 이 기본적인 실력은 실력대로 못 쌓았단 말이야. 근데 수능은 잘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평가원의 핸디캡이 뭐라고요? 객관식으로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답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깊이 낼 수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출제할 수 있는 레벨, 즉 정확도의 레벨은 정해져 있어요. 얘들이 평가원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시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자꾸 현혹시키는 거죠. 뇌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왜? 줄은 세워야 되니까. 만약에 줄 세우는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자격고사처럼 원래 기존의 문법처럼 그냥 국어 이 정도 점수 이상이면 패스. 이건 안 돼. 제시용. 이거라면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핸디캡이 있고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뇌를 빼. 그죠? 눈을 믿어. 브레인 샤워 다 씻은 다음에, 뇌를 씻은 다음에 그 안에 나오는 지문 내용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쉬운 건 상관없습니다. 자기 이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지문 읽어보세요. 그냥 해결돼요. 근데 애매하거나 어렵거나 차라리 어려우면
그냥 어디 있지? 하는데 애매할 때가 제일 애매해 진짜. 애매할 때가 제일 애매하게 돼. 그래서 이런 시험이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거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밑에 앞에 깔고 간 건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그 다음에 문제들이 해결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과목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과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총평을 일단 정리하고 가면요. 난이도가 적절했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아주 쉽지도 않았고 적절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지문별 난이도 구성도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높상, 중, 하 세 개 조합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 중상 이 정도 중상 이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작년 수능에서 그 난이도가 좀 높았죠. 그거는 진짜로 살 난이도가 좀 높았는데 근데 그걸 고려해서 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고 문제도 답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찾으면 나오게 만들어놨거든요. 기존의 출제 패턴 그래서 문제 패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크게 신유형이라든가 뭐가 손대든 적이 없어요. 거의 유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당분간은. 그 다음에 정보량이 많은 지문인데 정보량이 많긴 하죠. 근데 포커스를 잡아야 될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단순한 패턴이 단순해요. 맨날 나왔던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어. 막 정보를 두세 개 연결해가지고 지문에 나온 내용을 정보를 하나, 둘, 셋, 두세 개 연결해서 선택지다. 이게 아니야. 맥시멈 한 개, 두 개 보면 끝나게 돼. 대부분은 하나만 정보만 찾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지문의 정보를 두세 개, 세 개 정도 연결해가지고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면 그래서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한 패턴. 그 다음에 EBS 연계도가 소재와 내용 면에서 체감할 정도입니다. 이제 두 지문 특히. 두 지문, 혈액 관련된 거, 그죠? 혈액.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 차등법. 그죠? 요거는 EBS 교조 써놨습니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내용도 비슷한 게 연계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EBS 연계를 신경을 많이 썼다. 근데 그렇다고 EBS를 나온 내용을 외우라는 뜻은 아니죠.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죠? 신경을 썼다. 50% 연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문별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독서 이론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내용 형식 그냥 보시면 되겠고, 짧은 지문에 비해 많은 세문항, 그죠? 당연히 얘들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죠?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와 좀 달리 항상 함정 같은 걸 하나씩 파죠. 함정 같은 걸 파. 그지? 그게 3번 문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1번, 2번 문항도 그렇습니다만, 그죠? 여기는 지금 안 썼습니다만, 1번 문항은 되게 치사한 문제예요. 1번 문항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1번 문항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냥 정말 쉬운데,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근데 이게 눈으로 안 보고 읽었던 기억으로 하면 틀리는 거. 그죠? 한번 보시고,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얘도 A를 뒷받침하는데 A가 이런 거죠.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한 다음에 쭉쭉쭉쭉 썼어요. 쭉 썼는데, 그래 놓고 3번에서 보기를 딱 주고 뭘 줬습니까? 여기서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공동체, 언어적 상호작용, 자, 이런 걸 주죠. 그 다음에 타인과 상호작용인데, 이 공동체의 타인과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이 A 밑에 부분에 없어요. 보면 이런 거 나오죠. 그냥 인지나 정서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고, 속도가 시기마다 다르고, 흥미, 동기, 어릴 때는 그렇지만 시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요소들이 상호라는 말이 나오기지만, 읽기 요소들 간의 관계야. 그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면 어디에서 맡기냐면, 요거. 왜냐하면 여기는 지문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같은 말인가? 를 확인해야 되겠죠. 항상.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 눈을 똑같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 나온다 무조건, 같은 말 아닌데? 그럼 얘가 뭐야? 그쵸? 비슷한 말. 공유, 공동체의 상호작용, 위의 공유. 얘가 그래서 다 돼요. 그러니까 살짝 낚일 수 있는 겁니다. 1번하고 3번인데, 1번은 너무 쉽고요. 3번에서 빨리 풀다 보면, 1번 풀다가, 아니면 1, 2번에서 낚여서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수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낚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개념을 잘 봐야 된다. 그 다음, 인문지문을 한번 보시면요. 가는 육가의 사상, 이 개념이고, 나는 조선에서의 역사서 편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역사서를 편찬했느냐, 이런 내용이고, 자, 특징은, 보통은 이렇게 6문장이, 유사로 6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해서 2문제. 혹은 한 문제. 나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가나 엮어야 되는 문제, 한두 문제. 아니면 밑줄 그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오유한 문제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드는데, 최근의 경향은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수를 좀 줄여요. 그러니까 최대한 두 지문을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는 경향입니다. 그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냐면, 이 어떤 내용의 비교 분석 능력이죠. 특히 6번 같은 문제 보겠습니다. 이 비교 분석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내용에 당연히 이 가와 나를 냈다는 건 얘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 상관없는 거 2개를 가와 나로 낼 거면 뭐하러 그렇게 내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한 지문씩 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관계는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 당연히. 완전히 똑같으면 하나만 내지 뭐하러 2개 냅니까? 힘들게. 그래서 이 2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입니다. 그쵸? 이걸 찾아낼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공부하실 때, 학습하실 때 2개가 나오면 얘 찾는 걸 한번 문제 드립다 읽고 드립다 문제부터 풀지 말고 지문 끝난 다음에 한 개를 딱 읽으면서, 자, 가를 읽으면서 가를 딱 읽고 나를 넘어갈 때 가만히 있어봐. 가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한 게 있나? 가에서였으면 키워드가 몇 개 있으면 하나 메모를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메모해놓고 요 키워드와 비슷한 게 있나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하고요. 그 다음에 7,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선택지 조건을 지문에서 추론적으로 판단해서 약간의 추론이 들어갑니다. 추론이 들어간다는 건 정보를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더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약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문을 다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6가와 7번 한번 볼게요. 6가와 지편전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억이 맞다는 건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나오니까. 6가도 진나라 이렇게 했음. 그러니까 안 되게 유교로 해야 돼. 그치? 나의 역사서를 편찬할 때도 야 고려시대 그랬잖아. 야 그거 안 좋아. 불교 안 돼. 유교로 가야 돼. 이런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세 국가의 통치 기반으로 하는 건 까지 좋은데,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디귿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자, 제가 항상 말해요. 선택지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통으로 보면 안 돼. 예과 애들은 사는 거 보면 체육관인데 유교? 둘 다 유교인데? 둘 다 유교잖아요. 그럼 아닌가 아닌가? 해서 고르면 틀리는 거죠. 자, 조건을 봐야 되죠. 조건이 뭡니까?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입니다. 이래서 유교다. 그러면 옛날 국가에 사상이 없었나? 생각하면 되겠죠. 진나라도 진나라 나름대로 해. 고려도 고려 나름대로의 사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상적 공백이란 말이 무슨, 이게 약간 추론이야. 공백이란 말이, 사상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과거에는 아무 생각 없이 통치했나? 그건 아니죠.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요 지점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보통 통으로 그냥 사상과 공백을 채우기 위한, 유교에 따라 통치하다. 보통 통으로 읽으면 어디에 꽂히냐면, 결론에 꽂혀야 돼. 그렇잖아. 이제 우리가 항상 누가 이야기하면, 야, 길어지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내가 공부해 말아.
여러분도, 그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결론만 자꾸 물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선행되는 조건들, 예를 들면, 제가 할 때는 이런 마인드 체인지, 마인드의 변환이 필요하고,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건 놔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만 묻죠. 이게 결과입니다. 그것만 꽂히면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해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유교다 하면 안 돼. 앞에 걸. 그래서 선택지를 분석할 때도 항상 앞에 조건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를 때 적절하지 않을 때는 거의 앞에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닙니다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물론 뒤에 게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 이거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문학에서 선택지는 거의 앞에 것 때문에 틀려요. 뭐뭐를 이용해서 뭐뭐를 들어야 된다, 이럴 때.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까다로워요. 자,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볼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재밌죠. 2번 선택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관점. 자, 기억을 보라는 얘기고 조건 하나 잡고요. 제가 선택지 풀 때 어떻게 푸는지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 그럼 나에 나왔고요. 자, 조건. 용어를 고쳐 쓰자 했습니다. 이거 왜 했냐 하니까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래놓고 기억을 한번 보세요. 기억을 보시면 위에 여러분 프린트 있으니까 보시면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그죠?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그래서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단에 말한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 그랬는데, 그게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 그래서 어디 봅니까? 지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표시해놨죠. 고려의 보시면 나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씻자는 주장과, 잘 보세요.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는 주장이 맞섰다 그랬는데, 그 부분만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틀렸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지? 여기 나오는데요. 이거 왜 이랬어요? 이후 이런 주장이 생겼다면 앞에 뭐가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죠?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그죠?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대로 씻자, 유교적 사대주의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8번 선택지에 보시면, 2번 선택지에 보시면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지? 뒤에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지문을 보시면 명분에 맞춰 고쳐 쓰는 게 바로 잡는 겁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유교적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주관적 견해가 될 수 있지. 이해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추론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나머지가 너무 맞아요. 1번, 3, 4, 5 선택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맞아. 그래서 애매한데 2번 이렇게 고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수험도 있을 텐데 요 정도 추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볼 때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보기 위해서 뭘 봤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고민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여기를 보고 고민한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왔지? 얘들의 조건이 뭐였지를 떠나 올라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걸, 그래서 이 뒤에 이게 나왔네? 근데 이게 바로 잡는 거하고 상관없잖아. 왜?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가서 문제인데 지금 유교로 바꿔버리면 그것도 주관이 들어가는 거잖아. 똑같은 말이지? 근데 뭘 바로 잡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쉽다. 다음 질문. 나머지 질문은 그냥 단순 내용 일치라서. 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요. 이게 수특 221쪽에 보시면 지혈의 과정이란,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지혈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혈전, 혈소판 이런 거 나오거든요. 혈병 이런 거 나오는데, 그죠? 요런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이라면, 얘는 그거 가지고 이제
혈액이 응고될 때 비타민 K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약간 확장된, 심화 확장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뭐 왼쪽 한 페이지밖에 차지 안 하니까 짧은데요. 정보량은 되게 많죠.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이죠. 보통 기술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죠. 수능에서는. 그죠? 근데 뭐 과학 지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보량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은 길이가 짧더라도 정보량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뭘 다릅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원리에 따른 과정을 많이 다루죠. 과학기술은.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있어. 근데 그 기술이 이렇게 쓰인다만 다루면 너무 간단해요. 그게 이제 고1 정도의 레벨까지는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잖아. 원리를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살짝 원리 이야기한 다음에 나머지는 얘가 이렇게 활용되고 이렇게 중심을 써요. 그게 쉽기 때문에. 근데 고2 때까지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고3 되면 이제 갑자기 활용되는 건 짧게 주고 그 활용되는 원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버립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에 따르면 그래서 난이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고3 되면. 그런 차이 재밌어요. 그래서 원리 과정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제일 아름다운 건 내가 처음 보지만 혈액의 응고 과정 이거 뭐 이제 생명 배우는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으면 땡큐인데 문과학생이나 모르는 학생은 제일 좋은 건 읽으면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일부 소수 제외하고는 어렵다 그랬지. 내가 이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 수준의 레벨에 그쵸? 이 세 개 중에 한 개가 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개 걸리기 어려워요. 내가 이걸 미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미리 알기도 어렵고요. 이미 일정 수준에 올라 있는 건 극소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가 아주 좋은 것도 또 극소수고요. 그러니까 대다수 우리 수험생들의 거의 95%, 98% 가까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충 말할게요. 98% 가까이는 그 세 개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강사들 중에는 그 세 개 다 속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만 속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있겠지. 근데 수험생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를 봐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비타민 K 작용 원리와 과정 파악인데 그게 원리 과정 나왔습니다만 이야기했네. 그치? 했습니다만 이거를 내가 다 붙잡겠다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큰 키워드들 중심으로 독해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죠? 이럴 때는 키워드 중심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키워드 중심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고 뭐 나왔다. 그걸 표시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 읽으라니까 그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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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문항이 살짝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자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제가 12번 13번만 한번 풀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뭐 10번이라든가 11번 같은 것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데 11번을 한번 보고 가면 이건 낚이면 1번 많이 모르거든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 그랬는데 그쵸?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풀 때 항상 말씀드린 건데 표시가 돼 있으면 그 앞뒤로 보통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거리 법칙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근처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됩니다. 근데 칼슘을 섭취하는데 오히려 왜 섭취하냐 했더니까 봐. 칼슘을 왜 섭취하지? 뭐 하려고?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뭐지? 조직뼈 조직에 칼슘 밀도가 낮아서. 그래서 섭취하는데 어떤 문제는 뭐야? 칼슘은 높아지는데 즉 원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밑에 읽는다? K 뭐 나오고 단백질 나오니까 비타민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봐. 비타민 K 효용성이 감소되는 건가? 근데 그런 말은 어디도 없어요. 없는데 지 혼자 추론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이게 1번 선택지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야. 틀리는 거야. 있는 걸 찾으면 당연히 2번이죠. 여전히 필요하다. 모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말이야. 지문에 나온 말과. 지문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인데 각각 따로 있던 정보들을 쓱
쓱 지 혼자 엮어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틀린 거. 이런 문제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의외로. 자, 12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요? 잘 보세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이 K1과 K2죠. 그죠? 비타민 K가 K1과 K2인데 비타민 K1, K2가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얘들은 K죠. 근데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차이점이 있겠죠, 일단은. 그죠? 두 개를 이렇게 물을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조건 물을 수밖에 없을 거고, 문제를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일단 제일 쉬운 건 차이점 찾아주는 거지. 근데 지문을 딱 보시면 차이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K 의존성 단백질이 있고 비타민 K가 있고 식물에서 합성되는 건 K1이고 동물 세포나 미생물 발효로 되는 건 K2예요. 그죠? 그래서 K1은 채소 등이 K1 충분히 함유하니까 일단 식단을 따르면 응고에 차질이 되지 않는다. 고기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되네요. 그죠? 그래 놓고 보세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자, 계속 내려가봐. 자, K1, K2 나오는 거 있죠? 자, 얘들의 공통점 K 의존단백 활성화. 얘는 간, 얘는 그 외. 됐습니까? 됐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야, 동물성 식품 좀 먹어야 된다. 이게 다야. 왜냐면 식물성 식품 우리가 많이 섭취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얘의 차이점이란 게 눈에 딱 띌 정도로 되게 단순한 것들이지.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어디? 간, 어디 갔냐? 간세포, 급여세포. 활성이 높다. 그죠? 그럼 이것만 보고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적절한 거. 자, 기억은 뭡니까? 달리 간세포에서 합성된다고 그랬죠. 맞는 것 같지. 이게 평가원이 치사한 거야.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간세포 합성이까지죠. 그냥 간세포는 그냥 모르잖아. 근데 그래서 간세포 찾아가는 거지. 맞는 거 같네? 합성인가? 이거 되게 낚이는 거지. 합성이 아니라 뭐로 돼 있습니까? 활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합성은 뭐예요? 식물에게서 합성되는 거지. 평가원이 문제 낼 때 이런 장난을 되게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을 분석하시거나 학습을 하실 때 아, 평가원이 이런 장난을 치는구나. 이걸 많이 봐야 돼. 선택지를 지문을 줘놓고 이렇게 많이 바꾸는구나. 그래서 1번 많이 낚입니다. 간세포까지만 다 보고. 차이점이니까. 근데 간세포, 그러면 봐봐. 말이 안 되잖아. 기억 간세포. 뭐 어떡하라고. 항상 서술어가 존재해야 되지. 그죠? 그 서술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매하는 사람도 알겠지만 우리 문법에는 서술어 자릿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외국에는 없죠, 이게. 외국에는 서술어라는 게 그렇게 안 쓰이지만 동사로 쓰이지만 그냥. 우리는 서술어라는 게 존재하고 서술어 자릿수. 어떤 서술어냐에 따라서 앞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달라지지. 이게 서술어 자릿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서술어가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에 따라 또 필요한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서술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간세포? 뭐 어떡하라고. 이걸 확인하자. 습관이 습관. 사실. 그렇죠. 나머지 뭐 지방과 함께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쭉 찾아보시면 그래서 차이점 빼면 공통점이겠지. 이제 모두 표적 단백질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작용한다 했는데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걸 맞나 안 맞나를 보려면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뭘 찾아야 될까요? 이거예요. 단계. 단계란 데 딱 꽂혀. 단계? 그러면 과정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표적 단백질. 그러면, 지문에서 뭐의 과정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겠지. 그죠? 그 과정이 나와 있는 부분에 가서 일단 활성화 혹은 표적 단백질이라는 개념을 찾아보자. 그럼 얘들 둘이, 예를 들은 거지. K1, K2를 전부 다 K니까 K1, K2 따라 써도 되고 K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죠? 다 K에서 그냥 어디에서 합성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서 활성화되냐에 따라 차이밖에 없으니까. 요 키워드, 그 다음에 이 키워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찾는다? 과정이 있겠구나. 이래서 이렇다. 단계니까. 그 다음에 요 키워드를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분석하는 푸는 요령이 있단 말이야. 그냥 보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하시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문제를 풀까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눈으로 팩트들을 찾아갈까에 대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방법이 아니다. 그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뭐를 이해하게 됩니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평가원이 출제하는 패턴과 문제와 지문과 문제의 관계를 이해하게 돼요. 지문과 문제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걸 이해하게 되면 풀기가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독해력의 상승이 아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금 필요하거든.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간에는. 단기간의 성적 향상. 그죠? 지금 제가 와서 근본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말해봤자 여러분 쓸모도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어.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3번도, 시간 좀 많이 갔네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기에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도 하나하나 봐서는 안 되고요. 키워드들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트롬빈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A, B, C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게 아니고 트롬빈, 비타민 K와 관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피브리노겐, 그 다음에 피브린과 관련이 있는 거. 얘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과 그 다음에 트롬빈과 관련이 있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지를 보고 가니까 트롬빈과 비타민 K 찾아가셔야 되고. 그치?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말이 복잡하잖아. 그럼 머리가 멍해. 그죠? 트롬빈, 비타민 K. 그냥 키워드만 잡고 그 근처만 찾으세요. 그러면 답을 찾기가 생각보다, 물론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온 것 중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걸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애초에 지문을 읽으실 때 이 용어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들이 분명히 일 거야. 얘가 이거 역할을 하고, 얘가 이 역할을 하고. 그게 당연히 있겠지. 왜? 과학과 기술 지문에서 뭔가 원리를 이야기하면 기계 혹은 기술 혹은 그 과학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은 각자 뭔가를 해요. 괜히 있는 애들 없단 말이야. 그치? 긍정적 작용을 하다가 조건이 바뀌면 얘가 부정적 작용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필요 없다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걔가 필요할 때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따른 기능 역할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과학 지문자, 기술 지문, 내추럴 어떤 원리를 이야기하면 우리 딱 읽으면서 어떤 요소가 있겠군. 구성 요소 반드시 체크.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 기억하긴 빡세니까 그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 정도는 해두자. 왜? 문제 풀 때 찾아와서 그 단어를 찾았으면 바로 근처에 기능 역할이 있을 테니까. 이해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 A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A, B, C, D 하다가 다음 달로 넘어가서 또 A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표시, 이거 아까 봤던 거. 반복돼 있네? 아까 한번 뭔가 기능 역할이 있었고, 또 한 번 나오네? 그럼 뭐야? 100%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딱 표시하면, 이거 이따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둘 다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문제 푸는 전략을 수립하면서 지문을 읽어간다. 항상. 그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겠지만, 내용 파악에 모든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절반 가까이는 내용 파악에 하고, 절반은 문제풀이 전략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지문을 읽을 때 이해가 된다가 내용 파악인데, 내용 파악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 지금 레벨만큼밖에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읽으면서 신경 쓴다고 해서 내용의 이해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지. 그죠? 물론 딴 생각하면서 하고 이럴 때 빼고 그냥 동일한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독해력의 실력 정도만 밖에 할 수 없어. 근데 똑같은 독해력이 있지만 실력이 있지만 점수는 더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머지 반을 어디에 쓴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연습해서 훈련되어 있으면 그걸 생각하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걸 누구한테 야,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설명해봐. 그러면 이게 말이야 하고 이게 원리 이건 못해. 못하겠죠. 지가 반박하기 못했는데. 하지만 뭐는 돼요? 풀어내요. 내가 풀릴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공부 더 어렵게 안 하다가 9평쯤 돼가지고 이제 막 기출문제 엄청 열심히 몇 군데 돌려가지고 기출문제 반복 엄청 열심히 하는 머리 좋은 수험생들이 어떠냐면 왜 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국어에 제일 많아요. 수학은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왜 풀리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이거 이러지 못합니다. 풀어야 답이 나오죠. 근데 국어는 속어가 가능해요. 속어가. 그죠? 수학과 비교했을 때 빼는 게 가능해. 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얘가 제일 덜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골리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학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수학은 다주관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수학은 다주관식이에요. 그냥 알고 보면.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서 나온 답이 똑 떨어져야 그거랑 똑같은 게 선택지에 돼야 되는데 없어. 그렇다고 내가 5니까 선택지는 5는 없는데 5라는 숫자가 없는데 제일 가까운 게 4네? 그럼 4를 고를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국어는 그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할 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왠지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답을 고르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지문을 읽으시면서 어디에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략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아 위에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으니까 이 개념의 기능 역할 2번이나 나왔네. 반복됐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로 되겠구나. 만약에 이 키워드가 나오면 그 정도만 기억하는 거야. 나오면 여기를 다 봐야 풀겠구나. 하나만 잘못해서 꽂혀 풀면 이게 뭐야?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빠르게 좀 가겠습니다. 이중차분법 지문이고요. 이게 수특 118쪽에는 이민과 이중차분법이라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나왔던 거고요. 이게 경제 지문이라고 보는데 사실 경제라고 보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 이론에 가까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최근의 경제 지문 유형은 뭐가 나오냐면 경제 정책. 오케이? 그래서 뭐 금리, 물가, 그다음에 이자율 금리나 그죠? 환율. 요런 걸 가지고 많이 내거든요. 그런 걸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주의할 점 요런 걸 가지고 많이 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 지문은 그냥 이중차분법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원리 통계를 내는 원리죠. 일종의 경제학적 통계 원리에 대해서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은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경제와 좀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최근에는 처음이에요. 경제지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지문 출제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EBS에 있으니까 내본 것인지는 좀 더 구평도 봐야 되겠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경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이제, 한때는 경제가 뭐 나왔냐면, 옛날 그 경제 기본적인 이론, 예를 들면 한계 효용 체감, 한계 비용,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물었다가, 그리고 한 최근 10년은 아니고, 7, 8년 정도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금리,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국제 간의 무역 간의 거래 관계. 그 다음에 불경기와, 경기가 과열됐을 때와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어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요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한때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오버슈팅도 그런 개념이에요. 오버슈팅도 그런 거고, 제이커브 현상. 예전에 나왔던, 그죠? 경기가 환율을 조정하더라도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깔아앉았다가 다시 올라간다. 제이커브 현상에 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거 좀 전혀 다른 방향. 그래서 이걸 경제 지문으로 만약에 본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사회 지문의 하나 영역이라고 하면 많이 나오는 법 아니면 경제인데 최근 출제는 법 아니면 경제인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건 좀 더 제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률이나 아니면 평가원이 이제 성적표 나오면 그 발표하는 자료들을 좀 보면 이게 뭘 암시하는지를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수업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복잡해 보이는 내용과 문제지만 개념, 여기 이런 데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과 제시된 내용을 찾으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게 빠르게 풀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중차분법 설명하면서 이런 단어들, 예를 들면 핵심 단어가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치? 그러니까 평행추세 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하여. 이게 평행추세 가정이지. 그죠? 추세가 같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꽂히지 말고, 시행 사건이 없어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그냥 일어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가정해 놓은 거야. 이 개념.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되게 잘 봐야 될 건 여기 위에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행 집단, 비교 집단의 개념이 나오죠. 개념부터 잡아놓고 가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개념을 계속 주는 건 개념을 잡아놔야 뒤에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뒤에 이제 문제 풀 때, 3점짜리 문제 풀 때 보시면 하는데, 이 개념이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시행 집단은 뭐예요? 사건을 경험한 표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개념이 명확해야 뒤에 문제들을 풀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라는 용어 자체는 계속 나와요. 평행 추세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차분법 예를 들 때도 이야기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평행 추세가 충족될 때 안 될 때 뭐 이런 데도 나오고요.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읽으면서 이걸 잡아두면 좋은데 못 잡았다 치자. 근데 선택지에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러면 놓쳤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개념부터 잡아놓고 가야 돼요. 개념을 주로 많이 주는 개념을 되게 아까는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능, 그죠? 기능 역할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지.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철학 지문, 인문 철학 지문도 그렇고 논리학 지문은 여기서 안 나왔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논리학 지문은 개념 말고요. 예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풀기가 쉬워요. 논리학에서 어떤 법칙이 있다. 그럼 막 설명하잖아. 근데 설명해서 항상 뭐 주냐면 어떤 얘가 예를 들은 문장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개념에 꽂히면 인간은 제가 항상 하는데 인간은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셔야 되고요. 철학에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철학적 개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개념을 보실 때는 뭘 봐야 되냐면 결론,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나오고, 아까 과학기술 지문은 기능, 역할, 얘는 보통 개념. 사회나 법 지문은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개념들을, 경제나 법 지문, 개념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잡아놓으면 여러분이 문제 푸시기가 훨씬 더 아마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14, 15, 16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는 1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내용 일치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그냥 읽으면 14번 놓치기 쉽습니다. 그냥 해맑게 읽으면 놓치기 쉬운데요. 뭘 보셔야 되면 이게 답이 1번이죠. 자, 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지문에 있겠죠? 그래서는 이게 효과입니다. 근데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익매 사건들. 근데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키워드? 실험적 방법, 시행 집단 중에 뭐부터? 얘부터 찾아야죠. 첫 번째, 키워드 확인, 지문의 확인. 두 번째 뭐 확인하겠습니까? 효과죠. 효과라고 표현한다지. 그럼 이거지. 문장이 실험적 방법에서는 A가 효과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조건은 뭐가 됩니까? 이게 조건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문에서 찾아야 될 게 얘를 찾지만 실제로 팩트를 확인해야 될 건 이 가운데 있는 조건들이죠. 이게 맞나 봐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게 효과라고 그랬어. 차이가. 개념이 달라, 아예. 효과가 달라. 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선택지를 놓으면 시행 집단 있고 평균 임금의 사건 정의 변화 있네? 변화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뭐야? 지문은 제외하고 읽어보면 말이 그럴듯하거든. 그죠? 그럴듯할수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예단데 어떨 때 예다니까 어떨 때라는 조건을 먼저 항상 확인한다. 제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 하면서. 그걸 확인하시면 쉽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건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역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요거는 잘만 집어넣으면 풀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크다, 작다, 뭐 들어가네, 뭐 들어가네. 특히 경제학 지문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과학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냥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16번을 푸실 때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3점짜리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봐봐.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랍니다. 자, 그래놓고 P주는 요때 최저임금을 4달러에서 5달러 올렸고요. Q주는 올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럼 봐. 여기서 시행 집단은 어디예요?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Q주, Q주 이렇게 나눠놨잖아. 근데 지문에서 계속 얘들 이분 갑자기 나가서 이분 차등법,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행 집단, 비교 집단 나눠놨지 일단. 그거부터 시작했지. 우리도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게 시행 집단이고 안 일어난 게 비교 집단이잖아. 그럼 얘가 시행, 얘는 비교 집단이겠구만. 그 다음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어쩌고저쩌고 임금이 상승했고 P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5달러가 더 높은 임금을 주겠고 임금 인상 외에도 안 했어요. 맞습니까? 그쵸?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P주의 저임금 식당인데 자, 시간당 5달러에서 올렸고 얘들은 안 올렸고요. 저임금은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고요. 고임금 식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미 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당연히 상승 안 해서 왜? 변화가 없었던 거야. 이미 더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P주의 저임금과 고임금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자 크게 이렇게와 이렇게 비교할 때는 얘가 이 P주가 시행 집단이고 얘는 아무것도 안 받겠지. 그죠? 그냥 비교 집단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들 둘만 비교한다 칩시다. 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건 후, 그죠? 이렇게 됐죠. 얘들 둘이 하면 얘는 올렸고 얘는 그냥 안 올렸으니까 얘들끼리 하면 얘가 시행, 얘가 비교가 될 거야. 근데 크게는 이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잡아놓고 푸시면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3번 선택지인데요. 3번 선택지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3번 선택지 보면. 비교 집단을 Q주 식당, 비교 집단을 Q주 식당으로 택해. 그럴 수 있지? 안 그랬으니까. 이중 차분법. 자, 키워드가 비교 집단은 Q주고요. 이중 차분법을 선택합니다.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이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개념부터 봐야죠. 개념이 뭡니까? 빼기죠, 빼기. 그죠? 개념 찾아보면 나옵니다. 개념 어디 있습니까? 이중차분법. 그죠?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이죠.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해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표를 보시면 여기서 시행 집단 변화가 있는 무조건 P주의 저임금 식당이죠. 1.3 빼기 Q주 식당은 마이너스 2.1이잖아요. 합치면 3.4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 봐야 돼, 개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이거 개념 나오면 무조건 개념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생각보다 풀기가 쉬워지고요. 틀린 건 4번이죠. 이거 잘 보세요.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잘 봐. 시행 집단의 1991 1년간 변화인데 시행 집단은
1992년에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1992년에 임금이 바뀌었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이중차원법을 적용하려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해? 이건 변화 발생의 동시성, 네 번째 단락이 있는데 변화한 걸 가지고 가는 게 기준이야. 근데 안 변하면 안 되죠. 이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아마 오답률도 높을 걸 아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 개념부터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 학습 방향을 한번 보시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제시된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해라,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선택지로 지문 독해를 할 때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온다, 이거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럼 여기 개념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조건별과 조건별 과정이 쭉 나온다. 그러면 과정이 기능 역할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키워드들만 잡아놓자. 다시 확인해도 된다. 선택지를 읽고 나는 무조건 다시 확인할 거다. 그 다음 팩트.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지문을 다시 확인해도 돼.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막히더라도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세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왜? 끝까지 가면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더 많아. 평가원은 일부러 중간에 헷갈리는 내용들을 한번 쓱 집어넣습니다. 복잡하게. 왜? 거기서 시간 잘 하려고 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야 이거 뭐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붙잡고 앉아가지고 계속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과감하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간에 성적을 어떻게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둘 이상이나 이론 사상 나오면 당연히 공통점 차이점 아까 봤던 거고요. 자, 독해 과정에서 항상 지문 전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문 전체. 그래서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보통은 지문의 제목이 전체 화제예요. 근데 그래서 비문학은 제목을 주지 않습니다. 그치? 문학은 어차피 제목이 있으니까 다 주지만 비문학은 새로 만들죠. 만들어도 제목은 붙여야 되잖아, 원래. 근데 제목을 주지 않아요.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요소거든. 다 읽고 나서. 야, 이거 뭐에 대한 글이니?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이게 간단한 문장이나 간단한 두세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걸 찾고, 읽고 있는 부분, 그래서 항상 읽으면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보통 전체 핵심 화제는 첫 번째 단락이 보통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찾았으면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 이게 위에 거랑 뭔 상관이 있지? 뭔 상관이 있지? 뭔 상관이 있지? 그 연습을 하시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핵심어들과 관계 정도만 파악하고 선택지 확인 과정에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자, 내 눈을 믿는다. 내 눈을 믿어야 돼. 그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어디 있지? 지문을 읽다가 무슨 말이지? 가만있어. 이걸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지? 이걸 알아먹으려면 지문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될까? 이됩니까? 그게 사실적 사고, 객관적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수능은 논리적 사고를 묻지 않아요.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말을 쓰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사고는 객관적 사고입니다. 논리는 반박이 가능하죠. 반박이 가능하잖아, 논리는. 그쵸?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객관적인 뜻이 뭡니까? 누가 봐도 그거임.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에 너무 꽂히지 마.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국어가. 그쵸?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어는 그 정도 레벨의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국어는. 학문이 아니에요. 고시가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 내 생각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한다. 제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학인데요. 문학은 쉬웠기 때문에 빠르게 하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었던 50% 연계. 그죠? 연계 50% 거의 됐고요.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시간 분배하는 게 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근데 복잡하더라도 포커스 잡아야 될 걸 잡고 계속 가시면 돼요. 고전시가 수필 복합세 집은 6개 나오는데 작년 6편하고 똑같은 패턴. 그래서 읽을 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뭐 소현성록 보시면요. 소현성록. 이거는 제가 뭐 수업도 했습니다만 수업하면서 이거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길어, 소설이. 길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알아도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학에서 약간의 난이도를 평가를 걸고 싶다면 이런 거 냅니다. 긴 것 중에 한 부분. 왜? 전체 줄거리 알아도 다 파악이 안 되거든. 이해되죠? 그리고 이거 이거 책이 한 권입니다. 엄청 길어요. 다 읽어본 사람 없을 거고. 저는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다 읽어봤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큰 사건만 기억나지. 당연히. 기니까. 자, 그래서 등장인물이 되게 많은데 이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등장인물을 신경 써야 되냐면 계속 자주 나오는 애들 있지. 자주 나오는 애들을 신경 써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완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 포커스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소설에서는 이거예요. 누가 나왔냐? 그치? 얘가 어떤 애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하는 캐릭터 분석. 얘는 어떤 캐릭터냐? 근데 그 캐릭터 분석과 다른 건 거기는 배우들의 상상력이 가미되지만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것만 본다. 그 안에 있는 것. 그죠? 오케이. 21번 문항은 약간의 추론이 좀 필요하다는데 뭐 크게 내용 자체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내용을 정리해보면 뭡니까? 그냥 여시라는 부인, 그지? 부정적 인물. 얘 하나가 나머지 긍정적 인물 다 속여먹는 거 아니야. 그지? 종의 도움을 받아서. 그쵸?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문이 좀 길고 크게 엄청 길진 않습니다만 등장인물이 많이 나왔다 해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누가 나왔고 누가 자주 나오고 누가 어떤 애고 이것만 파악하시면 문제는 답은 진짜 쉽게 나와요. 전부 다. 21번만 한번 보면 가면 음모 모티프라는 게 나오고요. 쭉 해서 조력자가 등장해 중간에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고자되고 그 다음에 욕망실현이 지연되면 이완되고 이런 부분이 어디냐 찾는 거죠. 다른 음모를 꾸미지만 드러나서 처벌된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이게 답이 5번인데 5번은 딱 읽어보면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상선은 금수의 행동을 한 여시를 교화하려 했지만이 틀리죠. 그죠? 상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상서가 어디였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서, 그럼 상서 표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석씨를 모함함도 여시에 이르니 누님은 따져 물으세요. 누나가 이제 좀 처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화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니? 2번 선택지에 여시가 꾸민 봉한 것이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진 데서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그쵸? 그러면 얘가 조력자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나와는 있는데 대충 흐릿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맡기기가 좋아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럴 때는 패스하고 쭉 읽으면 5번이 답이랑 갈 수 있는데 약간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죠. 앞에. 1일은 쉬성전에서 양분이 일찍이 앉았으나 석씨가 마침 벽이 나서 문 안에 불참함에 시녀 개성에게 청소를 시키니 개성이 짐짓 침상아래를 쓰다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요. 근데 이 앞에는 뭐가 안 나오냐면 여씨가 개성한테 줘가지고 야 네가 그 편집 봉한 거 몰래 갖다 놓고 숨기고 네가 찾은 척해라 라는 말이 없거든. 근데 뭘 가지고 눈치채야 되냐면 짐짓, 갑자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스스로 혼잣말 아무도 안 듣는데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럼 뭐야? 혼잣말이지만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근데 그래서 여겨봤더니 야 이거 나쁜 글이야. 그리고 양부인이 시녀들한테 야 이거 니들 누설하지 마 했는데 얘만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얘가 조력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보통은 나오거든요. 대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문학의 클리셰가 있죠. 일반적인 패턴들 있죠. 그러면 악인이 딱 있고 조력자가 있으면 몰래 누구를 불러 뭘 주며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없거든 앞뒤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직접 없는 데인데 이건 뭐 해야 돼? 인물의 행동과 대사, 그죠? 즉 간접 제시된 걸 통해서 심리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그 다음에 고전시가 보시면 황희의 사시가 조우인의 자도사, 그 다음에 공손하게 그 시절 우리들의 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조우인의 자도사가 저거죠. 연계입니다. 수특의 연계고요. 수특의 연계고요. 작년 유평하고 조합이 동일합니다. 지문 해석만 되면 정답이 쉽게 나오는 선택지들이고요. 자, 고전시가 해석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 같은 걸 해보면 뭐가 어렵니? 그럼 고전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데이터를 다 내보면 고전이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전에서 틀리는 비중은 어렵다고 한 비율보다 낮아요. 어렵게 심리적 어려움이지 물리적 실질적 어려움은 아닌 거야. 왜? 이유가 있겠죠. 평가원이 디테일한 해석이 안 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에서는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겁먹지 않은 게 중요하고 뭐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근데 대충 전체적으로 무슨 말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봄이 좋다는 얘기야? 뭐 외롭다는 얘기야? 그립다는 얘기야? 몇 가지 주제들의 패턴이 있죠. 그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를 딱 잡아두면 나머지는 풀기가 좀 쉬워져요. 대신 어떻게? 그 부분을 알려면 앞뒤의 맥락들을 살펴보는. 꽂히지 마라. 아까 비문학 때도 이야기했죠. 어느 하나의 정보에 꽂히지 마라 제발. 그 정보 말고 딴 걸 연결하려고 해라. 그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여기 그냥 문제가 쭉 제가 올려놨는데 특별히 제가 설명해야 될 내용들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없고요.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뭐 가 같은 경우는 해석이 쉽죠. 그죠?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문을 뺐습니다만 자도사가 좀 헷갈리고 자도사가 되게 길기 때문에 수특에 나오더라도 그 부분이 안 나오면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거 참고하면 돼요. 그죠? 여기 24번에 자신을 애도한다. 극단적 슬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슬퍼? 그치? 이거 찾으면 돼, 이제. 그러니까 문학은 적극적으로 보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비문학은 활용하면 안 되지만 문학은 적극적으로 보기의 내용을 활용하세요. 이 출근도 마찬가지, 그죠? 적극적으로 보기의 내용. 그러니까 왜 슬퍼? 충원하는 쓴 시를 제로 옥에 갇혔을 때. 그러면 이거랑 이거 엮으면 어떻게 돼? 얘가 슬픈 이유는 제가 임금에게 직언을 했는데 임금이 안 받아줘. 그래서 슬픈 거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최만식 미스터방은 비연계 지문이고요. 이건 뭐 사실은 작년 EBS에 그리고 제재 작년, 그죠? EBS에 나오죠. 되게 자주 나왔던 겁니다. 제가 작년 이제 교재 만들면서 할 때 미스터방 출제 된다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출제 안 됐습니다만, 그죠? 1년 뒤에 나올 줄 몰랐네요. 그래서 아무튼 비연계 지문이고 다 필요 없고 역시 또 소설은 뭐다? 누가 어떠냐. 백주사와의 대화 장면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터방이 어떤 인물인가에 관해서만 보면 되겠고 3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나 지문을 꼼꼼하게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한 부분.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는 관점. 그죠? 그래서 독자와 작중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이 말이 되게 까다로워 보이지만 일단 가봅시다. 세부 항목을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 고조, 정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현장감. 이때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비판적.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하지. 그러니까 백주사는 억울하잖아. 지 억울함이야. 그러니까 백주사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독자는 누구의 관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서 야, 너 뭐 억울해? 네가 잘못했네. 이해됩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 자, 보시면 이렇게 찾는 건데 A를 보시면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 비교 독자가 비판적. 이건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밑에 이거 고통받은 사람들이 비판적. 이건 이 내용 때문이야. 그지? 그 다음에 B는 부정하게 목을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B 보시면 쭉 있죠? 습격 당시의 현장에 들뜬 분위기. 그러니까 이건 군중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군중의 논란? 그렇고.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구에게 들은 것. 그치? 근데 전하는 내용, 군중의 시선. 가봤더니 그런 게 있더래. 이걸 통해서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이게 살짝 헷갈리는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 자체에 꽂히면 안 되고요. 일단 봅시다. D를 보면 일변 고을에서는 한편 고을 사람들은 이런 뜻이지.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데서 산토끼를 가지고 산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거만이 굴고 소작인들에게 8알 가까운 토지세를 받고 고리 대금을 하였대서 그래서잖아. 고을 사람들은 그래서 백주사의 집을 쓰게 됐죠. 그치? 그러면 빌미를 제공한 게 맞지. 조건 결과니까 역시. 조건의 패턴이니까. 그래서 맞고. 이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 편에서 독자가 통계하고.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백주사 시선으로 일관되게 되는 거 봅시다. 집과 세간을 잘 봐. 다 부수고, 죄다 부수고. 입니다. 그 다음에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수당을 죄다 빼앗기고. 이것만 딱 한번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백주사는 목숨만 우선 보존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부수고의 주어가 뭘까요? 문장을 잘 보라고 그랬지. 지가 부쉈습니까? 백주사가? 지네 집 걸? 아니겠지. 부순 건 고을 사람들이 부순 거지. 그 다음에 빼앗긴 건 누가 빼앗긴 겁니까? 고을 사람들이 빼앗긴 겁니까? 아니지. 백주사가 빼앗긴 거고 백주사가 목숨을 보존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선이 일관된 게 아니죠. 고을 사람들의 시선, 초점, 고을 사람들의 초점에서는 때려 부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뒤에 건 백주사의 관점이지.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쪼개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1, 2, 3, 4가 너무 답이 아니라서인데 5번인데 5번이 왜 답이 되는지 약간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지 지금 계속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계속 파는 게 뭡니까? 조건 결과를 쪼개서 본다. 선택지를 통으로 보면 안 돼요. 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자잘하게 보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평가원은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선택지를 통으로 틀리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 때문에 난이도를 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선택지를 쪼개서 부분적으로만 듣고 부분적으로 틀리게 합니다. 그게 출제하는 원리야. 그럼 우리는 평가원이 어떤 지문을 주고 어떤 선택지를 어떻게 만든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패턴을 계속 봐야 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요 정도의 이해력 수준 가지고도 그 레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 근데 그거를 더 많이 점수화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단기간이니까. 근본적인 학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학습인데 그건 어떡할 수 없어요. 평가원이 자기들이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핸디캡들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요, 여러분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됩니다. 이 동력이라는 개념이 돼요.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우리가 이 시기에는 되지 않지 뭐지만 이게 일단 이번에 수능 공부하면서 갖춰지고 나면
대학 가시잖아요. 대학 가면 공부를 많이 하겠죠. 어쨌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늡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 제끼고 얘만 자꾸 신경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죠? 걸어야지 뛰는데 야 뛰어 점프 이거만 하고 있단 말이야. 점프가 됩니까? 단계를 무시하지 마시고 수능은 이 단계에서 선에서 정리되는 시험이다. 합니까? 리트 같은 건 2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트 문제 열심히 풀죠. 아무나 풀면 안 됩니다. 그거. 이 단계가 패스된 친구들이 풀면 좋아요. 도움이 되는데 꽤나 손을 다 리트 풀어요. 어려운 걸 뚫고 나면 쉬운 걸 잘할 수 있다. 다르다니까? 연결은 돼 있지만 그 레벨까지 갈 그 시간에 이거 연습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리트를 풀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풀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봐봐. 만점은 다 같이 100점이지. 내가 레벨이 돼서 리트 문제 어려운 문제 엄청 풀어가지고 이거 잘해. 걔도 해봤자 100이야. 근데 이거 엄청 잘해도 100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걸 포인트로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기영도의 향하 수특 연계고요. 기영도의 전문가는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랬죠. 34번 보시면 뭔 말인지 쉽죠. 보기 딱 보면 뭔 말이 딱 잡힌다, 그지? 보기를 딱 보면 얘가 유리창이 있고요. 이게 무슨 제가 환영을 통해 대중의 이성을 마비 유리라는 게 실제 햇빛이 아니지. 그치? 근데 그 어두운 골목에 있으면서도 야 우리 이렇게 환한데 좋은데 있어라고 착하게 만드는 거지. 그죠? 그 유리가 깨지면 괜찮아 또 다른 환상을 줄게. 그치?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 이해에 기대면 그냥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문 보고 뭔 소리 하고 있으면 시간 기대게 되니까 딱 가를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오케이. 가는 쉽죠. 가는 쉬우니까. 나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바로 가서 이거 봐야 돼. 알겠습니까? 바로 가서 보셔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바로 가고, 이런 말이구나. 한 다음에 얘부터 풀어도 되고, 알겠으면, 아니면 앞에 가서 풀면 됩니다. 근데 동일하게 세 문제 딱 주고 현대시 2개 딱 연결해서 줬죠. 이 조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가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래서 운문을 읽을 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맨날 제가 강조하는 게, 소수로 찾고 수식어 찾아라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슨 소리인지 신경 쓰지 말고, 소수로와 수식어 찾아서 연결해서 파악하면 된다. 예를 들면, 너는 고운 얼굴을 지니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옛날로 가자니까, 옛날이 좋은데 보네?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패턴이란 거지. 그죠? 이런 패턴이란 거지. 그 다음에, 어쩌고 화난 얼굴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쭉 넘어갔더니 또 돌아가자. 어디 전설 같은 풍속. 여기 좋은가 봐. 자꾸 돌아가자네. 그치? 그래서 빼앗기지 마라. 뭐에? 얘의 눈부심. 그럼 얘한테 뭘 뺏기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이네. 그래서 여기는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가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긍정적이도 가자는 얘기구나. 끝.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기영도의 시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되게 많이 꼬아서 시를 써요. 아마 이렇게 평가원 수준의 기영도 시인의 시가 출제된 건 제가 옛날에 그 문학이 독서보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죠. 옛날에는. 지금은 비교하기 더 어렵지만 문학이 어려웠던 시절에 그냥 문학이 수능 국어의 메인일 때가 있었어요. 메인일 때가 있었습니다. 비문학은 나는 되게 쉬워가지고 길이도 짧고 개수는 많지만 길이가 짧고 포인트 한두 개 잡으면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지문 언제 찾아가냐? 그냥 바로 풀 수 있잖아. 바로 풀게 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거든. 근데 그 시절에 문학을 할 때 제가 맨날 외쳤죠. 문학 어렵게 되면 기영도시 낸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기영도시 너무 우울해서 안 낸다. 그죠? 근데 그때 10년 전에 이야기는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걸 딱 보니까 이상한 사람? 왜 이상해? 빛나는 유리? 좋은 거 아닌가? 실수 때문에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내. 근데 복사하는 거야. 애들이 실수해서 박살내. 근데
야, 상관없다. 갈아 끼우면 되지. 마음껏 몰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사람인가? 그 다음에 유리를 깨 나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곧 다른 아이 날 즐거워했다. 아, 애들 좋아했다. 그럼 애들이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담을 쌓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방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추방됐다는 말 써요. 만약에 이 골목이 되게 긍정적인 공간이면 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추방시키진 않겠지. 이게 이상한 거야. 딱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 거야. 긍정적인데 아름답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더니 추방됐대. 야, 여기 그럼 완전 유토피아야? 그런 거 안 다루잖아. 이상한데? 의문을 딱 가지는 거야. 깨졌고, 그 다음 봐봐. 충실한 그의 부하가 됐대. 부정적 의미죠. 아, 그러면 이게 뭔가 마이너스의 개념이 나오는. 그 다음 봐. 떼어냈을 때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이. 그게 판명됐고. 그래서 어떻게? 벽돌을 날라. 갑자기 놀다가 벽돌을 날라. 아, 이게 뭔가 긍정적이었던 것 같지만 부정적으로 바뀌었구나 정도만 잡으면 된단 말이야. 이 의미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이었구나 정도를 잡으면 끝납니다. 그래 놓고 34번 딱 보기를 보면 그게 그 말이었구만 이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도 답이 그죠? 보시면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2, 3, 4, 5는 맞는데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여기 선택지가. 1번 선택지 한번 보세요. 이 조건을 뭘 잡아야 돼? 가에서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이거만 보면 틀린다. 미개지혜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까지 좋은데 이게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하여 그래서 순수성을 지켜나간다. 그럼 일단 이거는 있겠지. 지문에 없는 걸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지문에 없는 걸 써놓고 이게 있다라고 우기진 않을 거니까. 없는 걸 쓰진 않을 거고 권유도 맞죠. 가자니까. 그럼 이제 저게 공동체의 터전 확장에서 순수성인가? 가자니까 뭐뭐 하자니까 긍정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이게 순수성이 아니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긍정 부정으로 잘립니다. 이게 진실성인데 순수성이라 해서 틀림. 이렇게 맞네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거는 이제 이상한 학교 내신 문제에서 내는 거고 이게 순수성인데 진실성이라고 말해서 그래서 틀려.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비슷하게 가. 그냥 긍정 부정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으로 돌아가서 봐야지. 어디 갔지? 못 찾겠다. 이렇게 나오죠. 봐봐. 그럼 여기서 이 미개지로 가자가 어때요? 공동체 확장인가를 봐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지? 선택지에서 이제 공동체 터전의 확장인가 봐야 되는데 이것만 보지 말라 그랬지. 앞부분을 수식하는 거. 그 미개지를 수식하는 거. 어디 있어요?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해 맨발을 벗고 콩밭임 하던 미개지야. 맞니? 그럼 우리가 옛날에 거기 있던 데잖아. 터전을 확장한다는 건 없었는데 더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러하던 때, 우리가 있던 데 확장이 아닌 거 틀려.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잘 만든 문제. 그러니까 답을 찾는 원리에 되게 충실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 좋은 선택지인 이유는 이게 읽어보면 미개지? 그치, 아직 개척 안 된 거지. 그럼 확장 맞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한단 말이야. 어떻게 낚이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선생님, 저는 미개지라는 단어가 몰라요. 이런 애들은 풀어요, 오히려. 지금 가서. 근데 알잖아? 미개지. 개척이 안 됐지. 공정터전, 순수. 좋은 말이네. 얘들 맞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다 뭐가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첫 번째 제대로 고르는 친구들. 고민하다가 엉뚱한 걸 고르는 친구들. 어쨌든 고민하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어떻게?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눈으로 확인만 하고 아까 서술어 수식어 얘를 수식하는 게 말이 뭐냐? 얘를 서술하는 게 있느냐? 이걸 보면 쉽게 푼단 말이죠. 이해돼요? 이러면 시간 줄죠. 1번에서 걸리잖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니까 불안하니까 나머지 쭉 읽어봐도 나머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틀렸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학습 방향은 당연히 EBS 연계 지문을 반드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시 같은 거는 원문 그대로 거의 나오죠. 고전 시간은 사실 원문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원문 그대로 딱 그 정도만 나오는 건 시밖에 없어요, 사실.
편듯이밖에 없어요. 자, EBS 연계 지문 반드시 분석 연습하셔야 되고요. 평이한 난이도로 전체적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따라서 핵심, 아까 이야기했던 포인트 잡는 거, 스테이 포커스, 그죠? 그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맥락 보시라 그랬죠. 큰 틀에서 본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읽어야 할 정보가 많은 소설은 모두 EBS 연계, 그러니까 줄거리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알아도 별로 도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내용을 다 줄줄 읽지만 뭐 어느 부분을 딱 이거 대충 이런 내용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저게 딥하게 파란 얘기가 아니다. 이제 그다음 지문을 읽다가 바로 파악되지 않다면 일단은 읽어가는 것. 운문에서는 서술어 수식어, 정서 파악, 소설에는 성격과 심리, 캐릭터 분석.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은 요것만 반복 연습이에요, 그냥.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이거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유튜브 나오고요. 뭐 쭉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이야기한 화작하고, 의외로 제가 어저께 물어보니까 화작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죠? 화작에서 시간 많이 걸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화작부터 푸는 친구들이 좀 많죠. 일반적으로 순서를. 그러니까 집중력이 올라오지 않아서예요. 만약 그럴 경우에는 뭘 한다? 시험 보기 직전에 화작 한 세트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는 뭐 2-3개짜리 문제 한 세트로 돼 있잖아. 그 정도 있잖아. 풀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 풀어보고 가야 돼요. 간단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급박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요. 자, 시간을 화작에서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말자. 대신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해요. 화작 2점짜리 하나, 독서 2점짜리 하나 똑같은 점이죠. 화작 3점짜리보단, 독서 3점짜리보다는 화작 3점짜리가 쉬워요. 그죠? 시험은 실전이고 1회를 보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점수는 다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면 그거부터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화작 학습을 하실 때 이거 해줘야 됩니다. 주 3회 한 세트씩은 해주셔야 돼요. 기출 EBS. 주 3회 한 세트씩 무조건 해주시고요. 해주시되, 할 때 문제 드립다 풀지 말고, 그지? 자료가 나오죠? 지문이나, 그죠? 자료와 문제의 연관성,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턴 숙지입니다. 예를 들면 토론이 나와. 토론이 나올 때는 어떤 문제를 내더라. 적절하지 않은 걸 어떻게 잘 만들더라. 이해돼요? 예를 들어 대담이 나와. 사회자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네. 사회자 전문가가 나올 때는 어떤 걸 잘 묻더라. 즉 다시 말하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학습은 곧 뭐다? 출제 방향 분석이다. 내용 분석이 아니에요. 내용 분석이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출제 방향에 대한 분석이지 내용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학습하셔야 돼요. 이거 한 달만 해보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시험 딱 볼 때 쭉 다 정보를 머리 써서 그걸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뭐네? 토론이네? 대담이네? 아니면 글쓰기네? 이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패턴을 잘 묻지. 그러니까 항상 묻는 패턴들이 있어. 그거 연습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경 그냥 문제만 풀지 마시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기출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평가원이 어떤 패턴으로 출제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모든 시험은 출제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리고 출제 방향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만 하는 거야. 방향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는데 하긴 많이 했는데 써먹질 못하지. 문법도 똑같아요. 언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매체도 똑같아요.
매체도 동일합니다. 근데 문법이 있죠. 언어. 문법 똑같아. 선생님, 저 개념은 다 돼 있는데요. 개념 다 돼 있는데요. 왜 문제는 틀리죠? 뭐만 다 알아, 거기 쓰이는 개념. 근데 적용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문법은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전제면 역시 주 3회 정도 문제를 푸는 건 똑같습니다. 그지? 푸는데 뭐 하셔야 되냐면 문제, 이건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문제 풀이 하고요. 문제 풀기, 풀어. 그 다음에 정답이든 오답이든 상관없이, 맞췄든 틀든 상관없이 개념서의 개념과 그 해당 문제에 대한 개념과 예문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이 문제에서는 이런 예문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근데 개념서에는 이런 예문이 있네. 이 예문이 사실 같은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예문을 많이 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법은 예문입니다. 예문 적용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에서 이제 긴 지문이 나오죠. 그거 안다고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문법책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문법에는 학교 문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학교 문법. 학교 문법은 뭐냐면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법적 요소를 가지고 대학 가면 대학교 교수님마다 다르게 말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 품사로 봐야 되지 않나? 이거 조사 아닌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학교는 학교 문법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르면 안 되지. 다르면 안 되잖아. 학자들은 연구를 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학교로 해서 배운 거랑 예를 들어 국문과를 간다. 근데 내가 문법 알았던 거랑 교수님 교재를 보면 다른 게 이상하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거. 자기의 독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어떤 교재들을 보면 가끔 이거 학교 문법 아닌데? 이건 학교 문법의 범주를 벗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개념서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쉽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문법 요소를 딥하게 파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역시 기출이나 EBS 정도 여기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학교 문법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만약에 벗어나야 되면 지문을 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조건, 결과, 조건, 결과의 패턴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 문제, 비문학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화작과 문법에도 화작과 언매에서도 만약에 바로바로 안 풀리잖아요. 자, 모든 문제를 2번 생각해봤는데 파악해봤는데 안 풀리잖아. 일단 넘어가세요. 화작 이거 쉽게 점수 따야 되는데 언매 점수 따야 되는데 다 풀어야 되잖아. 문학 있을 땐 점수 따야 돼. 그러지 마. 갔다가 다시 와. 그죠? 왜냐?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지문의 내용에 대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힘들지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에 대한 컨트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과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일단 분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놔야 되지.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남으면 거기까지고 시간이 이제 남으면 분명히 남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남으면 그때부터는 지금부터는 플러스 알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다른 시각으로 보여요. 오히려. 왜? 그냥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와. 내가 뭐에 꽂혔기 때문이야. 잘못된 데 꽂혔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 특히 그거는 잘못된 데 꽂히고 나면 다른 데로 생각이 안 가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찝찝하네. 그럴 때는 갔다가 다시 오면 내가 아까 그 꽂혔던 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100%는 아니지만 틈이 생겨요. 그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쭉 길게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세한 건 해설지가 곧 나올 테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아마 해설지 보면 진짜 험하게 나 이게 이렇게 답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적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시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곡하지 않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수능 국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6평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